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가 시집살이를 하며 당했던 끔찍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함께 화를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매우 평범하게 성장했고 대학도 직장도 너무 평범해서 길게 서술할 게 없어요. 연애도 남들 하는 만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사업가인 남편을 만나게 된 건 35살쯤. 업무 때문에 미팅하면서 인연이 됐는데요. 저희는 3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게 됐어요. 사업가인 남편이 워낙 잘났으니 시어머니가 평범하고 밋밋한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중소기업 다니고 대학도 그저 그런 데 나왔다고? 그럼 부모님은 뭘 하시나? 네, 어머님. 저희 아빠는 작은 회사 다니시다가 정년퇴직하시고 아파트 경비 일하고 계세요. 엄마는 전업주부시고요. 뭐? 경비의 전업주부? 아이고, 내가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야 하나?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진수 씨랑은 진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헌신하고 희생해서 오빠 내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결혼하게 되면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놀겠다는 거야?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둘 생각 없습니다, 어머님. 아유, 머리 아파. 야, 진수야, 너 얘랑 꼭 결혼해야겠니? 듣자 하니 집안도 그렇고 직업도 탐탁지가 않아서 혼수나 제대로 해올지 모르겠다. 시어머니가 그이에게 결혼할 사람을 저로 정한 것이 맞냐고 묻더니 다른 여자를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남편은 어머님께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나 현경이 아니면 결혼 안 해. 내 평생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엄마, 그동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잖아. 결혼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했으면 좋겠어. 만약 반대하시면 집 나가버릴지도 몰라. 뭐야, 이놈아? 이게 여자한테 제대로 빠졌구만. 콩깍지가 씌어서 애미한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걸 보니 얘한테 넋이 빠져버렸어. 엄마, 무슨 말을 해도 날 설득 못해. 난 현경이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허락해주든지 날 내쫓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그이는 저와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시어머니한테 아주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저 또한 진수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듣고 앉아 있었네요. 그러다 여러 생각을 하다 침묵을 깬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건을 걸며 승낙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현경아. 그럼 너 내 집에서 살아라. 시집에서 몇 년 살고 나가겠다고 하면 허락해 줄게. 진수, 너도 이 정도는 감수해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애랑 결혼한다고 하니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 현경이가 회사 그만두고 나한테 살림 배우고 시집살이 하겠다고 하면 허락해 주마. 이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고 진수 씨가 얼마나 같이 살 건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최소 3년은 같이 살아야 한다면서 그 이하는 안 된다며 선을 그어버렸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은 저에게 시집살이 의사를 물었어요. 자기야, 시집살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엄마가 허락 안 해주면 우리끼리 결혼식 올리면 된다고.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없이 결혼식을 하고 살자고? 난 오빠를 불효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시집살이 할게. 3년만 참고 살면 우리끼리 살 수 있다고 하시니까 어머님 말씀 따르자고. 괜찮겠어? 난 좀 걱정인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 오빠가 나 때문에 희생하려고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있겠어? 마음이 준비됐으니까
어머님 말씀대로 시댁에서 살아보자고. 어머님, 저 어머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오냐, 좋다. 그럼 단단히 각오하고 시집살이할 생각해라. 난 봐주고 이해해주는 거 없다. 네? 아, 네, 어머님. 열심히 배워서 오빠 내조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한테 결혼 승낙을 받게 됐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 예비 남편을 인사시켜줬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그 일을 보고 아주 흡족해 하셨고 제가 시집살이 한다는 말에 그 정도 고생을 해봐야 미래에 어떤 일을 해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며 시집살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한복을 입고 살림을 하라고 하셔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 씻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주방에 들어갔어요. 첫날이라 그런지 일찍 나왔네. 어디 얼마나 잘 버티는지 보자. 우리 집은 사 먹는 건 절대 안 된다. 뭐든지 손수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는 집이라고. 자, 그럼 음식 시작해보자. 너 겉절이 할 줄은 알지? 그 절여놓은 배추 있으니까 바로 양념장 만들어서 김치 담그고 고기 삶아라. 그리고 내 아들은 멸치 좋아하니까 머리랑 똥 다 떼어내고 맛있게 볶아. 어머님, 그걸 아침에 다 하라고요? 아침부터 겉절이에 수육이요? 그리고 멸치 다듬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요.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시간은 충분하고도 남으니까 핑계대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네, 어머님. 일단 해보겠습니다. 근데 김치 양념은 어떻게 만들죠? 제가 김장을 해보긴 했는데 양념을 만드는 건 안 해봤거든요. 어이씨구, 아주 귀하게 컸나 보네. 난 10살 때부터 김장하고 밥하고 다 하면서 살았는데 말이야.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른 채로 시집 오는 게 문제라니까. 내가 일일이 말해줄 테니까 잘 듣고 움직여. 시어머니는 김치소를 만드는 걸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저는 재빨리 움직이며 재료를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에 겉절이를 했고 수육을 안 치고 그 사이 멸치똥을 빼서 볶음까지 해서 상에 올렸어요. 그 밖에 미역줄기나 도라지 무침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서 모두 무사히 상 위에 올렸답니다. 그런데 아침상을 차리고 나니 몸살이 날 것 같았어요. 긴장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만들었더니 몸이 굳은 것 같았어요.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먹어가며 남편의 출근을 도왔습니다. 그이가 출근하고 나면 시어머니와 둘이 남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진짜 지옥 같더군요. 물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겪었던 시집살이에 비하면 세 발의 피겠지만 저 나름대로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예, 아침 먹은 거 설거지하고 바로 집 청소해라. 너 내가 결벽증 있는 거 알지? 네, 어머님이 말씀하셨었죠. 제가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그래, 청소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고. 저는 설거지를 급하게 하고 바로 몸을 움직여 청소기를 돌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걸레질을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걸레를 자주 빨라고 지시하시면서 깨끗한지 눈으로 보고 냄새가 나는지 코로 2번 확인하셨어요. 방바닥과 창틀, 책장과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닦고 또 닦았습니다. 입고 있던 한복이 땀 때문에 무거운 지경이 됐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하라며 처음부터 청소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과 손가락질을 하며 구석구석 어떻게 청소하라고 일러주셨죠. 결벽증이 있다고 하시니 깨끗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무조건 좋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청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쉴만해지니 바로 점심 준비를 해서 시어머니한테 점심상을 차려드리고 같이 식사했어요. 다음으로는 마당에 나가 정원 관리와 대문 앞을 청소하라고 시키셨어요.
또 대문에 기름을 묻혀서 광이 나도록 만들기도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끝이 없어서 제가 누워서 쉴 시간은 아예 없었고 소파에 잠시 기댈 틈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상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많이 힘들어서 어쩌냐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좀 심하지? 결벽증이 있는데다 워낙 칼 같은 분이라 같이 지내기 힘들 거야. 아니야. 좀 힘들긴 하지만 버틸만해. 3년만 눈 딱 감고 버틸 거야. 남편이 격려와 사과를 자주 해주긴 했지만 그이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밤부터 아침이 전부여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보내는지 전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시어머니의 비위를 잘 맞춰가며 생활하다 보니 힘든 것도 모르고 집안일을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다른 일을 만들어서 저에게 시키더군요. 작정하고 저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니 시간이 지나도 몸은 절대로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드니 정신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 분가하면 안 되겠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저의 하루 일과를 다 일러줬더니 남편이 그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다며 제가 말리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시어머니한테 따지듯 물었습니다. 엄마, 왜 내 마누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현경이 말 들어보니까 엄마가 아주 심하게 시짜질하는 것 같네. 이런 식이면 우리 그냥 나가서 살게. 뭐야, 며느리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 서방 앞세워서 나한테 따지려고 하는 거야? 그깟 살림 좀 배웠다고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일러 바친 거냐고? 그래,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나도 이 정도 교육도 못 받겠다고 난리치는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바로 저에게 며느리 자격이 없다며 남편과 짐 싸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에 저는 실수한 것 같아 머리를 숙여 사과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을 내세워서 해결하는 건 아니었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 한 번은 봐주마. 그런데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시어머니는 언제든 천륜을 끊어도 좋다며 저와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셨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 달라질 것도 없다며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 시집살이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라는 거였죠. 그이는 저에게 힘들면 나가버리자고 했지만 이왕 시작했으니 꼭 참고 버텨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몸과 정신이 지쳐가면서 시집살이를 했더니 언젠가부터 저에게 병이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 청소기를 돌리다가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잠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제 이마를 들어 올리며 쌍욕을 하시더군요. 너 지금 자빠져 자는 거니? 청소기 잡은 지가 2시간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앉았는데 2시간이나 잠을 잤나 봐요. 아이고, 시집살이가 아주 편하신가 보네요. 그래, 자는 김에 푹 자라.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빨리 청소하고 점심 차려드릴게요. 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청소를 마치고 점심을 차리려고 주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칼질을 못할 것 같아 잠시 식탁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잠에서 깨려고 했어요. 너 뭐하냐? 내가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왔는데 아직도 점심상을 안 차린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또 깜빡 졸았나 봐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긴? 그냥 시집살이 대충 하고 반항하려는 거겠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머님. 몸이 너무 처지는 게 몸살이 난 것 같아요. 아유, 그러세요? 그래서 시엠이 점심 굶기겠다는 거예요, 며느님? 그럴 리가요. 얼른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점심상을 급하게 차렸습니다. 다행히 밥은 맛있게 잘 돼서 군소리를 듣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 눈꺼풀은 계속 무거워서 밥숟가락을 든 채로 졸았답니다. 야, 이년아! 진짜 이게 시애미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너 돌았어? 아, 죄송해요. 제가 또 졸았네요. 어머님 안 되겠어요. 저 병원 가서 검사 좀 받고 올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가는 걸 말리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내과에 가서 진찰과 피검사, 소변 검사를 받았답니다. 이틀 뒤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액이나 소변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말했고 신경정신과에 가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됐어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기면증으로 의심된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생기거나 원인 모를 바이러스로 인해 앓게 되는 질환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시집살이를 하느라 마음고생과 스트레스가 심해서인지 기면증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어주는 약을 먹어보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어요. 시댁으로 돌아가 시어머니와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제가 기면증인 걸 알렸어요. 어머님, 여보, 제가 기면증이라네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졸음이 쏟아져서 잠을 자는 병이래요. 스트레스가 심하고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면증이 생긴 것 같다네요. 제 병을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대답하시더군요. 뭐, 기면증? 하다하다 별 이상한 병에 걸려온 거냐? 그리고 네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딴 이상한 병에 걸려? 그게 제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아무 데서나 잠에 들 수 있으니까 너무 밉게 보지 마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네가 자빠져 자도 건들지 말라 이거냐? 너도 참 가지가지한다. 꼴랑 2년 반밖에 시집살이하고 정신병에 걸렸다고 건들지 말라고 하니 기가 찬다, 기가 차. 시어머니가 계속 화를 내시길래 남편에게 눈치를 줬어요. 제 편을 들어주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기면증 그거 너무 편하게 지내서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괴롭게 했다고 기면증에 걸리냐? 하여튼 요즘 여자들은 걸핏하면 아프다고 징징거리지.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한 거 아니야? 변하긴 뭘 변하냐. 네가 하도 유난을 떨어서 맞춰줬던 거지. 나도 당신이라는 여자랑 2년 넘게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우리 엄마가 왜 결혼 반대했는지. 어머님 앞에서 왜 이래? 그만해. 뭘 그만해. 당신 지난 2년 동안 애기도 못 갖고 있으면서 이상한 정신병까지 달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랑 내가 애기 엄청 기다리는 걸 알면 몸 관리 알아서 잘했어야지. 뭐? 몸 관리? 매일 어머님이 시키는 일만 수십 가지야. 그것만 해도 몸이 녹초가 돼서 쓰러질 것 같다고. 나는 뭐 아이 갖기 싫은 줄 알아? 마음이든 몸이든 여유가 있어야 임신이 되는 거라고.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바닥에 던져버리셨어요. 이게 아주 꼴값을 떠네.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소리를 쳐? 이거 완전 무식 중에서도 상무식이야, 이년아. 그렇게 힘들면 이 집에서 나가. 내 아들도 너한테 질려버린 모양인데 여기서 더 지내봐야 뭐 하겠니? 어머님, 이제 6개월만 더 있으면 분가해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전 제가 힘들게 시집살이한 보상 꼭 받을 겁니다. 아이고, 계산적인 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신혼집이다 혼수다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버티는 거였지? 우러나는 마음에서 나랑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 남은 시간 잘 버텨서 일확천금 받아서 나가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호통을 치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남편도 제가 보기 싫다면서 집 밖을 나가더군요. 제가 기면증에 신경이 날카롭게 되면서 할 말을 했다가 괜히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눈을 감았다 떴더니 지구대 안에 있었어요. 의자 2개를 붙여서 누워있던 저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 무슨 일이 있었냐고 경찰관한테 물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기억 안 나세요? 시장 바닥에서 들어놓고 주무셨잖아요. 시장 상인들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서 신고가 들어와서 여기로 모시고 왔어요. 핸드폰이나 신분증이 없어서 깨어나기만 기다렸어요. 시장을 보고 있던 것까지 기억은 나는데 잠든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기면증 환자라서 어디서 어떻게 잠들지 모르거든요. 기면증이요? 그거 되게 위험한데. 앞으로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경찰관은 깨어난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시댁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시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셨어요. 이젠 하다하다 길바닥에서 자냐? 시장 바닥에서 대자로 누워서 잠자다가 신고당했다며? 아이고 쪽팔려라. 내가 어디 가서 널 소개나 할 수 있겠냐? 앞으로는 밖에서 나와 마주쳐도 모른 척해라. 어머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기면증에 걸린 건 어머님의 탓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뭐야? 네가 정신병 걸린 게 내 탓이라는 거냐? 진짜 무서운 년이네. 며느리 무서워서 시집살이 시키겠니?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 안에서 잠이나 퍼질러 자라. 그거면 네 스트레스가 풀리겠냐? 지금 피곤하긴 해요. 눈꺼풀이 무거워서요. 그럼 들어가서 잘 테니까 저녁은 어머님이 지어서 그이랑 둘이 드세요. 뭐? 저게 진짜? 저는 도저히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가 저녁을 굶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제가 잠을 자도 크게 뭐라 하시지 않았어요. 밥 먹다가 졸거나 집안일을 하다가 조는 꼴을 보는 게 싫으셨는지 직접 살림을 챙기시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더 나빠졌고 남편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이는 제가 퉁퉁 부은 얼굴로 잠만 자니까 못마땅히 하며 막말을 하더군요. 징글징글하다. 당신 무슨 나무늘보야? 그렇게 잠만 퍼질러 자니까 사는 게 좀 편하니? 그만해. 내가 병이라고 몇 번을 말해. 매일 약을 챙겨 먹는데도 크게 진전이 없는 걸 어쩌라는 거야. 그게 다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에휴, 진짜 한심하고 꼴 보기가 싫다. 그냥 자던 잠이나 마저 자라. 당신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 신혼 초까지만 해도 나만 보면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니 지금은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리감이 생긴 데다 대화할 때마다 짜증난다고. 그거야 콩깍지가 벗겨져서 내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런 거지. 그리고 당신은 거울도 안 봐? 관리도 안 하고 늙어가는 게 눈에 표시가 확 나는데 어느 남자가 설레겠어? 에휴, 됐다. 말을 말자. 아프다는 여자 붙들고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서 잠이나 자. 그이는 180도로 변해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자주 남발했습니다. 저는 기력이 너무 없어서 대화를 하다가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말았죠. 그런데 2달 뒤 약을 바꿔서 먹어보니 기면증 증상이 좀 완화가 됐어요. 하루에 수십 번을 졸던 습관은 2~3번으로 단축됐고 일상을 보내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제가 차렸어요. 네가 웬일이냐? 오늘은 잠이 안 오나 봐? 병원에서 약을 바꿔보자고 해서 바꿨더니 증상이 심하지가 않네요. 그거 봐라. 별것도 아닌 병을 대단하게 여겨서 여러 사람 힘들게 했냐? 정상이 된 것 같으니까 제대로 해라. 네, 어머님. 분가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 모시겠습니다. 남편 내조도 아주 잘할 거고요.
그렇게 기면증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서 혼자 외출해도 되겠다 싶어 시장도 보고 지하상가 옷가게를 들러 제 옷과 시어머니 옷을 한 벌씩 샀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돌아가는데 필름이 끊겼어요. 눈을 떠보니 이번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지하상가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잠이 든 걸 시민이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흔들어서 깨워도 의식을 차리지 못해 응급실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링거를 맞고 있던 중 눈을 뜨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루는 입원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복용하는 약을 물어보시더니 너무 과용해서 먹은 것 같다며 약을 줄이라고 충고하셨답니다. 어떻게 병을 낫게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시원한 대답을 들려주진 않았어요. 결국 그날 하루 입원하게 됐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연락을 받고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그 순간 제 존재가 시모자에게는 별거 아니구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고 남편과 계속 같이 살아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퇴원해서 시댁에 돌아갔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나무늘보 오셨습니까? 병원에서 푹 쉬고 돌아온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과 남편이 병원에 오시지 않아서 좀 섭섭했어요. 야, 네가 차 빠져 자는 걸 가서 보라고? 집에서도 모자라 밖에서 처자는 꼴을 뭐하러 구경하냐? 그래도 응급실에 입원한 건데 살펴보는 게 한 식구 아닌가요? 제가 푸념을 늘어놓자 이번엔 남편이 짜증을 부렸습니다. 당신 이번에도 필름 끊긴 거야? 그럴 건 밖에는 뭐하러 나가? 나도 이럴 줄 몰랐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럼 당신이 장 보러 가고 지하상가에 옷 사러 간 걸 통째로 까먹은 거야? 아니, 그 뜨문뜨문 기억은 나는데 지하상가에 간 건 기억이 아예 안 나. 기면증이 뇌에 영향을 미치니까 필름이 끊겨버린 거야. 기억도 못하면서 퍼즐러 잔다? 참 웃기고 재밌는 병이네. 알았으니까 그만 들어가서 쉬어. 엄마랑 내가 의논을 해봤는데 당신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안일을 아예 맡기지 않기로 했어. 그냥 집에서 쉬면서 산책이나 하면서 병 낫도록 노력해봐. 그이는 짜증을 부리나 싶더니 저를 위해 시어머니와 의논해서 편하게 쉬도록 해주기로 결정했답니다. 그 말에 저는 고마워서 남편에게 안기려고 했어요. 여보, 고마워. 그래도 내 생각해주는 건 당신뿐이네. 아이, 징그러. 저리 가. 방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고마우면 이따 밤에 알지? 알겠어. 오늘은 잠 안 자고 기다릴게.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잘들 논다며 혀를 차시며 저 대신 주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몸이 피곤해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해서 이틀에 한 번씩 먹기로 했답니다. 그날은 남편과 뜨거운 밤을 보내려고 약을 꺼내 먹었네요. 그런데 눈꺼풀을 들어 올릴 힘이 없어서 결국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몇 시간이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말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잔다. 깨기 전에 빨리 시작하자. 인연이 깨어나는 순간 끝이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기면증 약을 수면 유도제로 바꿔놨어. 아침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럼 빨리 시작하자고. 저는 시모자의 대화를 듣고 눈을 뜨려고 했는데 온몸에 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느끼며 아주 깊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땐 침대 위였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침을 드시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내 말 맞지? 아침까지 잘도 자잖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그래,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저 며느리년 끝장내 버리자고. 오늘 밤도 한 건 하고 내일 밤도 한 건 하자고. 오케이? 두 모자의 대화를 듣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 제 옷의 단추가 엇갈려 잠겨 있었어요.
이 단추가 문제가 아니라 어제 잘 때 분명히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왜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한 번도 제 옷을 갈아입혀 준 적이 없었으니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두 사람의 수상한 대화까지 들으니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건 분명해 보였으니 제가 반격을 해야만 한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는 두 모자에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여보, 식사 중이세요? 제가 아침상 차려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님, 계속 죄송하기만 하네요. 응? 아니다, 괜찮다. 근데 너 어디 가려고? 네, 답답해서 바람이나 좀 쐬고 오려고요. 그래, 그 맑은 공기 좀 많이 마시고 들어와라. 집안일은 일절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기만 하네요. 그럼 다녀올게요. 여보, 회사 잘 다녀와? 알겠어. 잘 다녀와. 근데 당신 어젯밤에 무슨 일 없었지? 무슨 일? 내가 실수라도 했어? 너무 깊게 잠이 들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야, 뭐 그냥 물어본 거야. 어서 나가봐. 시모자는 꿍꿍이 있는 표정으로 저에게 다녀오라는 인사를 했고 저는 바로 나가서 전자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무선으로 제작된 소형 카메라를 하나 구매했어요. 수십만 원짜리였는데 단추처럼 작아서 표시가 나지 않아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을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바꿔놓은 약을 먹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에 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봤는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제 옷에 부착한 초소형 카메라 녹음기만 믿고 잠들기로 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옷이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초소형 카메라를 귀걸이에 부착해 두길 참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했네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셨을 때 카메라를 핸드폰에 연결해 전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윽고 시모자가 꾸민 미친 짓을 제 두 눈으로 보고 말았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짓을 벌여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답니다. 요즘 남편과 시모가 매우 친절하다 싶더니 모두 딴맘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두 모자에게 반격을 가하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갔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며 함께 복수를 해주기로 입을 맞췄죠. 늦은 밤 제가 잠이 들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시모자가 똑같이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하던 짓을 또 버리려고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진수야, 네가 팔 잡아라. 내가 탈이 들게. 아니야, 엄마. 내가 업을 테니까 뒤에서 잡아줘. 너 어제 그렇게 혼자 들었다가 허리 삐끗했다며. 그러지 말고 같이 들고 나가자. 대문까지만 가면 되니까 같이 힘쓰자고. 알겠어. 그럼 하나, 둘, 셋에 드는 거야? 하나, 둘, 셋! 두 모자는 제 사지를 붙잡고 방에서 꺼내더니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대문까지 벗어나서 남편 차 뒷좌석에 눕히더군요. 눈을 감고 있던 저는 잠이 들지 않으려고 혀를 깨물면서 버텼습니다. 두 모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나란히 앉더니 낄낄거리며 웃으며 대화를 나눴답니다. 엄마, 오늘이 마지막이네. 이제 2년 들고 나르는 일은 오늘로서 끝이야. 그래, 거기다 얼마 뒤면 2년 내쫓는데 성공하겠지.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말자. 어서 빨리 출발해. 오케이. 오늘 밤은 아주 달콤한 밤이 될 거라고. 남편이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고 저는 자는 척하며 어딘지 모를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어느 주차장에 도착했고 남편이 저를 업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면서 5층에서 내렸고 예상했던 호수 앞에 섰답니다. 남편이 안에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저희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얼른 끝내고 빠이빠이 합시다. 그러자 문이 열렸고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는 형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들 누구세요? 여기 우리가 예약한 방인데? 남편이 당황해하며 누구냐고 묻자 형사 하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나 기억 못하시죠? 지금 당신이 업고 있는 현경이 사촌 오빠인데 결혼식 때 뵙긴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제 와이프 사촌 오빠요? 근데 여긴 어떻게 오신 거죠? 아니, 어떻게 오긴 차 타고 왔지. 어이 김진수, 박미자 씨, 두 사람 특수범죄로 체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저희가 무슨 짓을 했다고 체포를 해요? 다 아니까 인정하세요. 인정이라뇨? 저희가 지금 무슨 짓 저질렀습니까? 아무리 사촌 오빠여도 이런 식으로 사람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되죠. 그럼 모텔은 왜 온 겁니까? 내 사촌 동생 업고 온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제 와이프가 집에서 잠을 잘 못 자서 모텔에 데리고 온 겁니다. 다른 이유 없다고요. 제 사촌 오빠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뒷걸음질하며 돌아가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남편 등에 엎여있던 제가 눈을 번쩍 뜨면서 이빨로 남편 귀를 물어뜯었습니다. 귀때기 떨어지겠니? 당신 뭐야? 안 자고 있었어? 아이 진짜. 그래 이 개자식아. 네 놈이 네 애미랑 짜고 날 모텔에 데리고 왔지? 몸 좋은 남자 섭외해놓고 나랑 나란히 누워있는 불륜 사진 만들었잖아. 너 이 새끼 나한테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이혼하려고 이딴 더러운 짓을 해? 여보 흥분하지 마. 그리고 귀 좀 놔줘. 내가 잘못했어.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일단 내려와봐. 저는 그이의 등에서 내려 귀때기를 잡고 모텔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도망치려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던 시어머니는 제 사촌 오빠의 손에 붙잡혀 모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있던 브로커와 섭외한 불륜남이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두 사람을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것들이 니들이 경찰에 신고한 거야? 내가 브로커 니놈한테 준 돈이 얼만데 여기서 일을 그르쳐? 아니 그게 아니라 형사님이 솔직히 털어놓으면 전 감옥에 안 보낸다고 해서. 어차피 당신 마누라 다 알고 있었답니다. 저 아니어도 우린 다 걸렸을 운명이라고요. 이런 젠장.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이런 이유는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난 아무 죄 없다고. 당신이 아기를 못 가지는 데다 기면증 때문에 쓸모가 없다면서 버리자고 해가지고 이런 미친 짓 저질렀어. 그러자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거야? 근데 여보, 당신한테 상간녀가 있다는 건 왜 말 안 해? 그 여자 임신 중이라고 하던데. 우리 사촌 오빠가 당신 신상 다 털었으니까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 게 좋을 거야. 뭐야? 거기까지 다 알아냈어? 여보, 그 여자는 내가 책임지고 정리할게. 돈으로 막을 테니까 당신이 날 살려줘. 아무 일도 없는 걸로 해달란 말이야. 부부 사이에 이런 이벤트 같은 일은 한 번씩 일어나면 더 돈독하게 사랑하면서 잘 산다고 하더라. 여보, 난 진짜 이실직고 하고 상간녀 정리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 여자 며느리로 들여야 한다면서 당신한테 불륜 뒤집어 씌워서 이혼하려고 했다고. 신고할 건 우리 엄마만 해. 난 당신이랑 계속 같이 살아야 하잖아. 그이는 혼자 빠져나가려고 모든 죄를 시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우더군요. 그러자 시모가 남편의 정강이에 조인트를 까더니 귓방망이를 날렸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날 팔아넘겨?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야,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긴 했지만 네가 브로커를 알아보고 돈을 준 건 사실이잖아. 이게 어떻게 내 잘못이냐? 세아가 잘 들어라. 난 그냥 헛소리 짓거렸고 모든 계획은 네 남편이 세웠다. 고로 난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빼줘라. 어머님이나 남편놈이나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시네요. 오늘 일 그냥 넘어가고 싶으세요? 그럼 나한테 빌어봐요.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용서를 빌어보란 말입니다. 또 알아요? 내 마음 변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제가 말을 내뱉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텔방 바닥에 무릎을 꿇어 앉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괜히 넘어가서 못된 짓 했네. 나 정신 차리고 잘할게. 바람난 여자는 바로 정리할 수 있다고. 어떻게 정리할 건데? 그거야 돈이지. 그년이 나한테 왜 접근했겠어? 한몫 땡기려고 임신까지 한 걸 거야. 여보,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날 마지막으로 믿어줘.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뭐? 사랑? 기면증에 시달리는 나한테 게을러 터지고 징글징글한 년이라고 욕한 게 당신인데 날 사랑한다고? 난 당신이 기면증에 걸렸더라면 옆에서 빨리 낫도록 도와줬을 거야. 아무튼 말 잘 들었어. 그럼 어머님도 용서 빌어보세요. 손바닥만 빌지 말고. 그래 새아가. 내가 널 시집살이 시킨 거 정말 미안하다. 개고생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매일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했지. 그것 때문에 네가 기면증이라는 병에 걸린 거야. 새아가, 원점으로 돌리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진짜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서 보듬어줄 기회를 주면 최선을 다하마. 네 사촌 오빠랑 일행 경찰을 여기서 내보내고 대화로 풀고 마무리 짓자. 이 시애미가 이렇게 싹싹 빌잖니. 제발 부탁이다. 두 사람이 사실대로 말했으니 조사가 편해지겠네요. 오빠, 잘 들었지? 녹취도 했어. 두 모자랑 브로커 그리고 상간남 대역 모두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어줄게. 이건 특수범죄라 형량이 세게 나올 거야. 제가 키득거리며 두 모자에게 이제 진짜 승자가 누군지 잘 보라며 비웃어줬고 감옥 가서 이혼 소장 받을 준비하라고 골려줬습니다. 그러자 눈깔이 뒤집힌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제 머리채를 잡고 풍차 돌리기 하듯이 돌렸답니다. 어머님, 지금 하는지 후회 안 하겠어요? 이년아, 깜빵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너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사촌 오빠, 지금부터 내가 하는지 눈 감아줄 수 있지? 너 혼자 괜찮겠어? 내가 이 노인네 작살 좀 내야겠어. 그동안 쌓인 것도 많았는데 오늘이 바로 응징해줄 복수의 날인 것 같아. 저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잡아뜨렸어요. 그리고 시모의 배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따귀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이 늙어빠진 마녀야! 그렇게 날 부려먹더니 네 아들이 딴 여자 사귀게 두고 임신까지 시켜? 그것도 모자라 기면증 환자인 나를 모텔로 끌고 와서 불륜 사진 찍어서 이혼시키려고 해? 이 모질한 년아, 위자료 아끼려 했다가 니년 꼴이 어떻게 됐는지 잘 봐! 나한테 억대 위자료는 물론이고 정신적 보상금까지 싹 다 받아내고 말겠어. 내 기면증의 원인이 늙은 마녀 당신이었으니 진료 기록서를 다 떼어다가 니년 인생 종치게 만들겠어. 아유, 이 머저리 같은 년! 야, 시집살이 좀 시켰다고 정신적 보상금을 원해? 이거 아주 날강도가 따로 없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다고 이지랄하는 거야? 그냥 차 빠져 차는 니년을 모텔방으로 데려온 게 다야. 나머지는 저 브로커 놈이 했으니 우린 정상 참작이 될 거라고.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네 할망구.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래야 나중에 큰 벌 받아야 충격을 배로 받겠지. 저는 시모의 양뺨을 계속해서 신나게 날렸고 형사 둘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심하다 싶었는지 말리려고 남편이 다가오자 저는 그놈의 귀때기를 다시 물어뜯었습니다. 이거 놔 여보! 나는 그냥 말리려고 한 것뿐이야. 그리고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있긴 하지만 조용히 덮고 잘 살아보자고. 제발 부탁이니까 모든 건 이 모텔 방 안에서 끝내자 말이야. 아직도 얼빠진 소리를 하길래 그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꽂아버렸고 발로 축구공을 차듯이 그이의 머리를 뻥 차버렸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잃게 됐고 형사 오빠가 그만하면 됐다며 저를 말렸어요.
시모 역시 저에게 돼지게 얻어맞아서 해롱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모자와 브로커, 섭외된 상간남 넷은 체포됐고 어제와 그저께 상간남 역할을 한 대역들도 추가로 잡아들였습니다. 제가 바람 피우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려고 3명의 남자와 자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려고 했던 거였죠. 실수가 아닌 3번의 바람으로 저를 파렴치 안으로 만들 계획이란 말이죠.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반격을 제대로 해서 제 승리로 끝이 나버렸답니다. 제가 의심을 하고 소형 카메라를 귀걸이에 부착해 놓은 게 아주 잘한 행동이라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얼마 뒤 시모자의 재판이 먼저 열렸는데 특수감금과 여러 범죄 행위가 받아들여져 징역형을 받게 됐고 저와 이혼 소송하게 되면서 위자료와 정신적 보상금을 줘야 했답니다. 제 손에 들어온 몇 억의 돈으로 모든 것이 잊혀지고 치유되는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 복수를 한 것으로 만족하고 두 모자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기로 했답니다. 한 달 정도 혼자 편하게 지내보니 기면증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멀리 사라졌어요. 진짜 스트레스가 심했기 때문에 생긴 병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활동적인 취미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시댁에서 고생만 하고 살았으니 화끈한 뭔가를 즐기고 싶어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즐기기로 했답니다. 처음 패러글라이딩을 시작으로 스쿠버 다이빙, 클라이밍 등 온몸을 쓰는 격한 운동을 즐기며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지금은 사귀는 남자도 없고 재혼 생각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인생을 즐길 대로 즐겨보고 나중에 진짜 인연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집살이를 하며 받은 스트레스로 기면증을 앓던 일들과 그것을 범죄로 이용한 시모자의 사건을 적어봤습니다. 세상엔 정말 믿을 놈 하나 없고 무서운 것 같아요. 모두 사람 조심하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